자, 이제 압류 대상 자산과 압류 제한들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자, 시험에서는 이 압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압류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 전제가 체납자가 소유하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체납자는 개털인데 체납자 아버지가 부자다. 아버지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압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국내 소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해외 소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압류하러 가는 시간과 비용 등등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압류 대상 자산으로 국징법이 열거하기로는 일단은 국내 소재 재산이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하면서 이때 압류 금지 재산 또는 압류 제한에 해당하는 급여 채권이다라는 제한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거죠. 돈 될 만한 건 다 압류해. 그런데 지금부터 압류 금지로 지금부터 규정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거는 빼고.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금부터 규정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압류를 했다.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압류 금지 재산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뒤에 가서 그 내용들을 쭉 지금부터 볼 거고요. 자, 일단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자, 체납자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걸 뺏어가는 건 인간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야. 내지는 정말 이 목숨과 직결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라면 압류 금지로 지금부터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압류 금지 재산을 만약에 압류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불복 청구 들어가서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압류했어요라고 하는 순간 그 압류 절차 자체에 하자가 생겨서 이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체납자 또는 동거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친구, 가구, 주방기구. 딱 봐도 아니, 뭐 아무리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오늘과 내일의 삶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품은 건드리지 않겠다. 자, 그다음 3개월간의 식료품이나 연료. 집에 가봤더니 찬장에 신라면이 가득 들어있더라. 신라면 전부 다 압류 걸어서 가져간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감 도장이나 필요한 도장. 가져가서 뭐 하게? 이거 쓰러 가져가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만 고유하게 필요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가져가자봤자 돈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제사, 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자,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비석, 묘지, 체납자 동거 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보시겠고, 족보 일기 가져가서 뭐하게 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예를 들어 내가 대한항공을 다니는데 대한항공의 제복 이거 압류 걸어서 가져간다. 그럼 나 내일 출근을 못해요. 자, 그런 문제가 있겠고, 훈장, 명예 증표, 자, 그다음 학업에 필요한 서적이나 기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당장의 나의 생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려면 의복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 공부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서적이나 기구 같은 것들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시험에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다라면 9번입니다. 실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발명이나 서적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거 이런 거죠. 발명이나 서적에 관한 건데 만약에 공표가 됐어. 그럼 이미 이 부분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압류를 걸 수 있는 거지만, 아직 발명이나 저작 관련된 건데 공표되지 않은 거면 열어버리는 순간 쉽게 말하면 설리금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지 않는다. 자,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농사 짓는데요. 기구나 가축이나 사료나 종자 당장 오늘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가져가 버린대. 그런 내용인 거고, 이번에는 어업이야. 어망 기구, 미끼 이런 것들 안 되는 거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나 비품.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뭐예요? 노트북? 엔드? 계산기, 쌀집 계산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자, 체납자 동거 가족의 일상생활 안경 벗으세요. 자, 보청기 빼시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의족 내지는 지팡이 이런 것들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소방 설비라든지 경보 기구, 피난 설비, 집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이런 소방 설비가 있었는데 이것들 가져가 버린다. 소화기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망급여라든지 상위급여. 우리 세법의 전반적인 모든 규정 안에서 사망급여, 상위급여 해당하는 것들은 과세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급여가 있다라고 되면 건드리지도 않고 어떤 것에서도 전부 다 예외로 빠져나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요건 우리 국기법에서도 한번 다룬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필수로 내용을 보시는 거고, 뒤에 가서 이제 소액금융자산은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 따로 규정을 해놨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지금부터 금지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소액금융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보자면, 자, 간혹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국증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유일하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예전에는요, 최저 필수 생활비가 185만 원이었다가 바뀌었어요.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250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저 생계비는 지금부터 건드리지 않을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예금이 있는데 그 예금 잔액에서 250까지는 안 건드려요. 그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250은 안 건드릴게. 자, 그런가 밑에는 지금부터 보험이야. 보험도요,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나뉩니다. 만약에 이 보험이 사망보험금이다. 모든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 중에서 사망보험금이라면 죽음을 베이스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게이지를 높여줍니다. 얘는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최저 생활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보장성 보험을 걸어놨는데 해약했더니 환급받아. 그럼 이제 250까지는 안 건드리고 그 이상은 압류가 가능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만기 환급금. 그럼 얘는 중간에 환급했어, 얘는 만개 환급했어 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시고, 만개 환급금의 경우라면 이 경우도 250만 원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장성 보험, 그러면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부터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라면 일단 실비는 빼야겠죠. 실비 빼고, 쉽게 말하면 실비 빼고, 그럼 내가 지금 보장받은 금액 중에서 전체 받은 금액 중에서 실비 빼고 나머지는 반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실비 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받은 금액에서 실비 뺀 나머지 얼마? 반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게 압류 금제예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뭐가 고약하냐면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압류 금지를 묻는 게 아니야. 압류할 수 있는 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받은 금액에서 얘를 계산해서 빼야 되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내가 전체 100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실비가 30이야. 그럼 30은 뺐네? 그럼 100에 30을 뺀 70의 반띵 35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압류 금지는 30과 35인 65가 될 거니까 100에서 65로 차감한 나머지 35만 이때 압류 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압류할 수 있는 건 3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금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문제에서 물어볼 거다. 자, 이제 실제 치료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돈 들어간 거 이렇게 병원에 지출된 금액들은 전부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초과되는 금액의 반띵만큼은 압류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급여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 급여 채권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압류한다라고 할 때 그 채권은 현재 받을 돈에 해당하는 채권만 압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급여 채권처럼 앞으로 내가 쭉 지금부터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그 급여 채권, 쉽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받게 될 그 돈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압류를 걸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압류가 걸려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아주 그냥 쉽게는 반씩 뺏겨요. 반씩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최저 생계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규정을 보자면 일단 압류 금지에 해당하는 급여 채권은 자, 일단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료, 연금, 임금, 봉금, 상여금 등등등 이 모든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월별로 받아. 그럼 세법이 어떻게 규정되냐면 월별로 통장에 꽂히는 돈. 그럼 통장에 꽂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합쳐진 금액이 꽂히나요? 세금이 빠진 금액이 꽂히나요? 세금이 빠진 금액, 세후 금액이 꽂힙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모든 이 내용들 안에서 세금이 빠진 금액. 원래가 근로소득자들은 급여 꽂힐 때 안에서 원천징수 다 끝내고 세금 후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까지는 안 건드려요. 250까지는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띵을 지금부터 압류 금지로 걸어놨으니까 그 이상 나머지 해당하는 것들 압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부터 압류 제한, 압류 금지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압류는 얼마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압류 얼마 할 수 있니? 그럼 전체에서 압류 금지 빼고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겠고 이 금액에 이렇게 반띵만큼 압류를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자, 급여 채권의 총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에 꽂힌 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전이냐 세후냐가 말 문제로 오답이 나옵니다. 뭘로 간다? 세후.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은 통장에 꽂힌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부터 봐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근로소득 합계 금액 또는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뭘로 한다? 뺀 금액으로 간다. 되죠? 더한 금액 이런 게 오답이 될 겁니다. 빼고 통장에 생활비로 꽂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띵은 압류 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은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월별로 꽂혀요. 근데 퇴직금은 한꺼번에 몽창 꽂히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에요.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얘는 월별 생활비고요. 얘는 한꺼번에 왕창 꽂히는 금액이야. 그래서 월별 생활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총액의 2분의 1이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월별 생활비조로 쉽게 말하면 250까지 안 건드리고 넘어가면 2분의 1띵. 근데 600 넘어가면 4분의 1띵이에요.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핸들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핸들링이 다릅니다. 급여 채권은 월별 생활비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일단 반을 잘랐더니 250에 못 미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250까지는 압류 금지예요. 그럼 소위 말하면 내가 월급을 세후 기준으로 만약에 400 받아요. 그럼 반 잘라서 얼마? 200이 되는 거네. 네, 그런 개념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에 미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250을 기준으로 해서는 압류 금지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서 법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게 2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250으로 올라온 거라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디테일하게 자 500만 원 이하까지는 압류 금지가 얼마? 250이 되죠. 자 근데 지금부터 500부터 600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요, 이 금액이 훨씬 낮았을 때는 얘가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의미 있게 이 구간들이 간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만 개정하고 뒤에는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간격이 간달간달합니다. 어쨌건 500부터 600까지 해당하는 건 자, 급여 총액의 2분의 1만큼이 압류 금지가 됩니다. 그럼 600이 넘어갔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자, 600까지는 2분의 1이니까 300. 그러면 600을 넘어가는 금액. 그죠? 그래서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면 지금 아까 600에서 2분의 1이 예를 들면 700이다. 그러면 700에 해당하는 거에 350이죠. 350에 마이너스 300. 그러면 그 50에 대해서 다시 2분의 1인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빠져나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500까지는 얼마예요? 250이고요. 자, 그럼 이제 500이 넘어가요. 그럼 600까지는 얼마? 600까지는 지금부터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에는 500까지는 250이고 만약에 6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300인 거고 시험에서는 보통 이 다음 단계를 물어보죠. 왜 여기까지는 2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1 이걸 아느냐는 걸 묻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4분의 1 구간이다 보니 만약에 800이다. 그럼 600까지는 300인 거고요. 그러면 800은 지금 600을 넘어선 금액이 얼마예요? 200이죠. 200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렇게 정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심플하게 이해가 될 텐데 식이 겁나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산식 자체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600이 넘어가는 금액이 출발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600까지 300이니까 300 깔고 600 넘어가는 금액의 4분의 1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기본 원칙은 반은 압류 금지다라는 개념은 말문제 대비로는 일단 기억은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압류의 효력을 지금부터 쭉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압류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하고 각 자산별로. 그럼 이제 압류는 동산에다 압류를 걸 수도 있고 부동산에다 압류를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압류를 걸 수도 있고 채권에 압류를 걸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압류를 걸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디테일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자,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압류는 과세관청이 지금부터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4개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무채재산권, 특허권 등에 해당하는 무채재산권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나머지 이제 천연과실 등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압류를 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소에다가 촉탁하면 되고요. 촉탁은 부탁하는 거예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촉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등록이 필요하다면 구청 등에 해당하는 등록기관에다가 이렇게 등기 등록을 촉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 성격이 나누어질 거고요. 자, 부탁할 촉, 부탁할 탁.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자, 체납자가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라고 할 때 그 채권이 현재 발생되어 있는 채권만 얘기할 거냐,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채권도 얘기할 거냐. 급여 채권처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쭉 발생될 채권이라면 얘도 압류 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급여 발생하면 250을 넘어가는 금액은 2분의 1 땅은 압류 금지. 적어도 반 정도는 일을 하면 힘 빠지게 다 가져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반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되지. 그런 개념으로. 자, 그래서 이제 체납자가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회사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게 돼 있고요. 임금 채권이 체납자 입장에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러한 체납자가 받아야 될 임금 채권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지금처럼 이렇게 압류를 걸 수 있겠고, 만약에 회사가 뭐 어차피 그러면 우리 김 과장이 받아갈 것도 아닌 거네. 야, 주지 말아버리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채권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걸 수 있죠. 대위다라고 하는 거는 대신할 때 자리위. 그래서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줄 돈 왜 안 주니? 라고 하는 것들을 소송을 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압류 효력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라고 하는 건 납부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 그래서 고지, 독촉, 압부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국기법에서 외웠던 내용인 거고요. 일단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압류를 걸어버리고 나면 일단 과세관청이 찜한 거야. 못 팔아요. 양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만약에 채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3채무자에게 얘한테 갚지 말고 과세관청이 나한테 갚어라는 것들을 통지했어요. 통지한 게 결국은 압류의 효력으로 그대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럼 제3채무자가 그걸 인지하면서도 만약에 이거를 체납자한테 갚았다. 이거는 주장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고고 국가한테 갚아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납자에게 지급이 금지가 된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과실이라면 일단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건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돈에서 발생하는 과실. 뭐가 있어요? 은행에 돈 박아 놓았더니 이자가 나오더라. 이게 법정 과실이에요. 그다음에 건물에서 뭐가 나오죠? 임대료. 그럼 이러한 법정 과실은 대표적인 게 이자나 임대료가 될 텐데, 자, 이러한 건물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혹은 예금에다가 압류를 걸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있을 텐데 이거 누구 거냐? 다 과세관청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형태의 압류 효력이 전부 다 이어진다라고 보시겠고, 천연과실은 과수원 가갖고서 과수원에다 압류 걸었더니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천연과실은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수원 압류를 걸었네. 근데 이제 과수원은 아무도 경작을 안 해. 이제 압류 걸었으니까 내 땅 아니네.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얘를 만약에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과수원에 걸려있던 모든 사과들 전부 다 싸고 없어집니다. 그럴까봐 안 되겠다. 야, 그냥 사용 수익해. 그래서 체납자한테 사용 수익하라고 했어요. 사용 수익하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사과가 다 열렸네. 다 따놨네. 자, 이거 내 거 찜. 가능 불가능.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양아치 같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네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사용 수익하세요라고 했으면 그때의 이러한 수확물에 대해서는 체납자 내지는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전부 다 양보해서 주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나중에 경작을 다 끝냈더니 내 거 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용 수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압류 효력은 없는 것이다. 조심하실 건 그 천연 과실에 대해서 없는 거지. 예, 과수원에 대해서 압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과수원은 압류가 있는 거고 과수원에 열려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이런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있는데 사용 수익하라고 했으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은 뭐 하면 돼요? 등기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얘는 압류를 걸 때도 압류를 해제할 때도 죄다 등기 등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압류 등기하면 되고 압류 해제 등기하면 돼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이렇게 등기 등록할 때 효력이 발휘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압류를 걸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압류 걸었어요. 집에 압류 걸어서 부동산 등기 압류 걸었다라고 한단들 과세관청이 내일부터는요 여기 사시면 안 돼요. 다 이사하세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요 사용 수익하게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거기서 살라고 했더니 가치 손상이 너무나 클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예외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동산과 뒤에 가서 동사는 사안이 달라요. 부동산은 일단 부동산 자체는 대부분이 집이나 건물일 거거든요. 근데 압류 걸었다고 살고 있는 놈들한테 알아가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일단 살아.
근데 가치 손상이 크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어. 가치를 보존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근데 가치 손상이 없을 것 같으면 써도 돼.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은 써도 되는데 손상 일어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고, 동산의 경우는 안 되는데 괜찮을 것 같으면 써도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산과 유가증권의 경우는, 자, 얘는 쥐고 있는 놈이 임자야. 점유하면 됩니다. 점유력을 인정을 받는 거고요. 자, 그때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런데 징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박자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자, 채권도 원래는 쥐고 있는 자가 임자인데, 결국 이 채권은 얘랑 다른 게, 이 유가증권의 채권은 실질적으로 집에 예를 들면 채권 증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 얘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라 누구한테 지금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줄놈한테 제3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제3 채무자한테 너 체납자한테 갚지 말고 과세관장한테 갚어. 뭐 하면 되죠? 통지하면 됩니다. 채권에서의 압류 효력은 제3 채무자에게 통지를 지금부터 송달했다라고 했을 때 압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무채재산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따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만약에 이런 무채재산권의 경우도 만약에 특고권이야. 그럼 등기등록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등기등록이 필요하다면 등기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자산이라면 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통지를 통해서 하면 되고, 둘 다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매수한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압류라고 하는 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어야 돼. 체납자 소유 재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체납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억을 치러야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 90억 치렀어. 근데 지금 나머지 10억만큼을 안 치렀기 때문에 체납자 소유는 아니야. 그럼 일단 그 자체에서는 압류를 못 걸어요. 자, 근데 이제 국가와는 다른 거예요.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국가 소유야. 근데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걸었어.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와의 다툼에서는요. 그 제3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국가는 세상 심플해. 어차피 국가는 지금부터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절대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딴소리를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내가 사긴 샀는데 아직 소유권이 나한테 안 넘어온 거야. 이 경우 압류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원래의 원칙은 체납자 재산의 소유가 됐어야 되는 건데 국가 소유거든요. 그럼 압류할 수 없는 거지만 이때 국가 지자체의 소유 재산은 압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매우 특이한 조항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압류는 가능하다. 그럼 이제 잔금 10억만 치르면 다 끝날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압류 건 다음에 누가 이거 이제 이 압류 걸었으니까 매각을 하겠죠. 누가 살래라고 하면 누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나는 90억만 치르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원래 100억짜리 자산이었을 때 이렇게 압류 관계가 넘어갈 겁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일단 압류 효력은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 재산에 관해서는 양도, 제한 물권의 설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당권, 질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채권의 영수, 채권에 도마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처분을 할 수가 없으며, 압류 후에 있어서도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의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우리 압류 조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에서 금지되는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거에 한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버렸어요, 내지는 제한물권을 설정했어요. 뭐 제한물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요. 처분하면 안 돼. 압류 걸어놨을 때. 근데 오히려 처분한 게 국가한테 유리해. 아, 그럼 괜찮지. 얘기해요. 지금 팔지 마라라고 하는 건 국가의 과세 채권을 해야 할까 봐 그런 거야. 근데 오히려 팔면 국가한테 유리한 상황이야. 아, 그럼 괜찮아. 약간 양아치 같죠? 이거 안 된다더니 또 된다 그러고. 근데 어쨌건 이 모든 거는 애시당초 이 조항 자체가 국가의 과세 채권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파는 게 국가의 과세 채권한테 유리한 거라면 이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문장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이미 국가가 통지를 보내서 그거 국가한테 갚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미 통지가 도달했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발휘된 상태에서 헷가닥해서 체납자한테 갚았어. 또 갚았는데요? 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그 네 사정인 거고 국가한테 다시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예탁 유가증권을 압류했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증권을 지금부터 예탁한 그런 상품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는, 자, 이미 이제 예탁 유가증권을 지금 예탁해서 맡겨놓은 그런 형태의 상품을 압류를 걸었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소유권 이전한다는 게 계좌를 대체하거나 증권을 반환한다. 이런 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표현 보시면 되겠고, 네, 재작년에 규정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체납자가 예탁자인 경우, 체납자가 투자자인 경우 각각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자, 이러한 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증권에 반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탁 결제원 너 계좌 대체하지 마. 이 얘기인 거고 예탁자 너 증권 반환하지 마.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규정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뭐 전자 등록 주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작년에 이 규정이 들어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이런 자들이라면 계좌 대체 내지는 전자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다. 함부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참고적으로 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소멸시효에 중단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자, 그럼 우선 징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압류는 선착주의. 내가 선빵으로 압류를 걸면 나중에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누가 먼저니라는 것들을 따져서 먼저 우선권을 인정을 해준다 하여 압류 선착주에 따라서 국세 강제 징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가 있다면 압류와 관련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압류와 교부 청구 중에 누가 더 적극성을 띠죠? 압류가 훨씬 적극성을 띠죠. 교부 청구는 남이 차려는 밥상인데 숟가락 살짝 갖다 놓고 야, 남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기법에서도 이러한 국세 우선순위를 쭉 얘기할 때 압류 채권이 압류에 해당하는 게 뒤에 교부 청구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로 지금 먼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했다면 뒤에 교부 청구된 그러한 강제 징수비 내지는 국세보다도 훨씬 우선할 수밖에 없겠다. 되죠? 이거는 국세 우선권의 원칙에 따른 국기법 규정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과실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서 천연과실 내지는 법정과실, 이자라든지 임대료 전부 다 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경우는 미치지 않아요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납자, 제3자가 압류 재산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느낌 파고 와요.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를 말든가, 아이고 삭신이야 지라고 하지를 말든가, 설마 이걸 가져가시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치가 되지 않은 천연과실, 그러니까 지금 과수원을 팔아야 되는데 팔라다 보니까 그냥 여기 지금 수확철인데도 불구하고 수확도 안 했어. 그러면 결국은 얘도 열심히 안 한 거네. 얘도 수확을 해가지고서 얘를 저장 창고에 담아놓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천연과실이 수치가 되지 않은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라면 압류 가능하죠. 왜냐면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고 햇볕이 내리치다 보니까 사과가 연그러서 익은 거라서 얘는 네가 뭔가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외 문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나올 수 있는 거라 다시 한번 보시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뭔 말이야? 관수원 팔 때까지 수치하지 않은 그런 천연과실 느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라면 이 경우는 압류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겠고, 성숙기에 도달해서 토지 임목과 분리된 천연과실. 뭐 어찌됐건 성숙기에 도달해서 이미 이제 저장 창고에 사과나 이런 것들이 다 따가지고 있어. 얘는 압류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따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는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천연과실로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임목과 분리해서 동산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압류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냐, 이미 농사 지어가지고 저장 창고에 갖고 있는 거냐, 그 차이예요. 이미 농사 지어서 저장 창고에 갖고 있는 건 동산으로서의 재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 쉽게 말하면 이번에 사과를 아직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상태고 과수원만 지금 압류가 됐던 상태인 건데, 알았어, 그럼 네가 팔 때까지 네가 사용 수익하세요. 그럼 이제 씨 뿌려가지고 경작해서 알토란 같은 사과를 만들었더니 그거 가져가겠대. 그건 안 되는 거고. 그죠? 아시겠죠? 압류 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은 무조건 압류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과실은 이자라든지 그러한 임대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압류 전부터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서 제3자가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이 경우도 지금부터 기본적으로는 압류에 해당하는 이러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상속이나 합병 시에 강제징수 효력이 지금부터 승계된다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이나 합병은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부터 승계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강제징수 등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간다라고 보셔야겠죠. 법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체납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강제징수는 계속돼야 된다. 앞에 봤던 문장입니다. 즉 강제징수의 효력이 상속인이나 합병 법인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사망하고 나서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겠다. 압류 파트에서 앞에서 봤던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한 거니까 첨부 문장은 아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등기된 부동산, 그다음에 등록된 그런 부동산, 내지는 미등록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겠고, 자, 일단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 그다음에 등기된 공당 재단이나 광업 재단, 등기 선박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압류 조서에 첨부해서 압류 등기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압류한다라는 거는 등기를 통해서 압류하고 해제도 해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등록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등록됐을 때, 압류가 등록됐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압류 등기됐을 때. 자, 등록된 재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압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기법에 따른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뭔 말이냐라고 해서 가볼게요. 다시요. 압류 효력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아직 안 팔렸어. 매각해야 되는데 안 팔렸거든요. 국기법에 따른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자, 갑니다. 사례 보시면 24년도 소득세를 체납했어요. 이것 때문에 토지를 압류했네. 토지 압류 등기를 했고 아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다시 25년도 소득세가 또 체납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 소득세 1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3억짜리 토지를 압류한 상태야. 토지를 뭐 쪼개서 압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1억만큼이 또 체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압류를 또 걸 거냐? 그냥 팔아서 같이 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또다시 압류하지 않고 이때는 이 토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전히 25년도 체납세에게도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게끔 등기된 압류가 효력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사례를 보자면 압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전되기 전에 되죠. 아직 팔리기 전이에요. 이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법정기일이 도래한 그러한 국세의 체납액에 더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얘 때문에 따로 압류를 걸 필요는 없겠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만약에 국세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서 체납세액이 먼저 충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얘를 보존받으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계속 압류 절차를 또다시 압류 등기 걸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서 남은 금액을 배분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기된 재산을 보신 거고, 자, 등록 갑니다. 자, 이제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한 재산이 있겠고,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재산이 있는 거죠. 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게 보통 자동차, 그런가 하면 선박, 뭐 그 호화 유람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등록된 항공기. 비행기 갖고 있단다. 넘사벽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경량 항공기, 등록된 건설 기계 등등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압류를 걸 수 있겠고요. 자, 등록해 주세요라는 거 촉탁하면 되고요. 촉탁하고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등록이나 등기가 완료될 때. 자, 그런가 하면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얘도 등기하면 돼요. 뭔 등기? 보존 등기.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하면 되는 거야.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원초의 등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과세관청 거예요라는 보존 등기를 지금부터 넣겠다는 것이고, 그러거나 압류 등기 등을 관할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고 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등기 등록이 완료됐을 때 압류의 효력은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얘를 구분하거나 분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이거를 구분하거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분할해서 하고 싶대. 가능합니다. 분할해서 지금부터 촉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가 은닉,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다. 네가 갖고 있으면 이거 숨기겠네. 안 되겠다. 갖고 와. 라는 것들로 인도를 명해서 점유할 수도 있겠다. 근데 원체 등기 등록된 재산이라면 사실은 굳이 점유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본 전제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동산이랑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이유가 얘는 등기 등록이 된 거야.
근데 뭐 그런 거죠. 등기 등록하면 하던가. 나는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화 요트예요. 근데 그 등록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등록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압류 등록을 바꿔서 촉탁을 해놨거든요. 근데 정말 깡이 센 거죠. 그러든 말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려서 팔아버리는 거야. 중국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봐 그렇다면 이를 점유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이제 사용식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머릿속 정리해 봅니다. 자, 부동산은 원칙이 뭐다? 사용식이 가능해요. 근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갑니다. 체납자 또는 제3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등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규정을 보시고요. 정박이나 정류 이제 이런 거죠. 안에 지금 선박 등을 의미하다 보니까 호화 요트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부터 내가 쉽게 말하면 여객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어. 그럼 이제 여객선에 지금부터 압류가 들어가거나 화물선이야. 압류가 들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거기다가 짐을 잔뜩 실어놔가지고 곧 지금 배가 떠나야 될 판이야. 그럼 이미 짐을 실을 때는요, 하역비 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지금 배가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자체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권이 달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무조건 압류 걸었으니까 너 못 움직여. 얄짤없어. 이제 못 가. 라고 할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출항 준비를 마쳤다면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나머지도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생각이 안 되지. 내가 배가 있다라는 상상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는 유명한 강사님이 수능 쪽에 유명한 강사님이 한때 뭐 그런 거죠. 메가스터디가 성장하면서 돈대방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초창기 주주 중에 한 분이신데 요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에서 강의하는 그 몇 명의 여자 선생님들한테 요트를 태워주신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기회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없을 수 있으니 당장 오케이 하고서 갔죠. 그래서 정말로 미리 회나 이런 걸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요트를 타고 선착장도 본인 거예요. 선착장에서 요트를 타고 그 쉽게 말하면 63빌딩 해가 질 때 그게 반사되면 진짜 이쁘거든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63빌딩까지를 요트를 몰고 가셔가지고 거기다 정박해놓고 회를 먹었다는 오픈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를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다시 태어나면 가능하겠다. 이번 생은 좀 쉽지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정박할 수 있는 정박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요트를 정박 시설에다가 일정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쌤이 이제 원체 넘사벽의 부자다 보니까 아예 그 정박하는 장소 자체도요. 그것도 본인이 샀어.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아예 그냥 자기 현금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를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 삽질 중에 삽질인 것 같고 그런 사람과 친한 게 더 중요하겠다. 친분을 유지하면 그렇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찌됐건 갑니다. 정박과 정류는 이런 것들 비싼 애들 있죠. 자, 강제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 정박 정류를 하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것들을 정박하면 그대로 그 정박 장소에다가 이런 선박이나 항공기를 갖다 넣어놔야 되는 거니까 정박비가 발생해요. 하루당 꽤 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정박하게 할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항 준비를 마쳤어. 그걸 어떻게 멈추니? 가라고 해야지. 출항 준비를 마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음. 당연히 오답이 뭘까요?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답인 거죠. 그래서 배에다가 짐도 다 실었고 하역비 들여가지고 다 짐도 다 실어놓고 곧 지금 출항해야 되는데 압류 들어왔어. 갈 건 가야지. 갔다 오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동산과 유가증권 압류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 테마가 동산과 유가증권은 손에 쥔 자가 임자야. 그러니까 압류는 뭘로 효력을 발휘한다? 점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갑니다. 동산과 유가증권은 일단 동산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는데 일단 동산은 움직여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뭐 아까도 봤는데 얘기해 보시면 돼요. 아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성격으로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 근데 얘는 등기 등록이 안 되는 성격들. 그러니까 똑같은 선박이라 하더라도 조금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가 지금 국징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등기 등록이 되는 선박은 어떤 것이고 안 되는 선박은 어떤 것이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건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건 어라 뭐지라고 했을 때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건축 중인 건물도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네.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건설 중인 자산. 오케이. 이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 과실 중에 성숙한 것은 토지 이목과 분리해서 아까 동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두를 동산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보는 것이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수표, 국채, 지방채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유가증권이라고 봅니다. 범위가 오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개념의 이해를 필요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산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뭐 하면 된다? 갖고 있으면 돼. 그걸 세법상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점유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자 점유한 때 이때 압류 효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제3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제3자가. 자 그러면 체납자의 소유 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이리 갖고 와라는 인도 요구를 해야겠죠. 나한테 갖고 와. 자, 무슨 얘기냐면 체납자가 그러한 동산인 유가증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체납자 재산을 누군가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제3자한테 갖고 와 이제.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인도를 요구할 거고요.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간다 이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전부 다 압류할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고. 자 이제 요 질문이 들어가 볼게요. 집에 가서 압류하려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체납자야. 모든 재산을 다 와이프로 돌려놨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것들, 집에 이제 와이프의 예를 들면 막 보석, 시계, 막 비싼 거 왕창 있는 거야. 이거는 딱 봐도 여자 시계고 딱 봐도 보석 등등인데 자 이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부부 공유 재산인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체납자는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 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재산으로서의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팔아서 반반 갈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석인데 어쨌건 얘는 공유재산일 거니까 그럼 반땅 팔아가지고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은 와이프 거니까 얘는 압류 대상이 아닌 것이고 나머지 재산의 반만 그 압류된 재산의 반만 체납자의 재산인 거죠. 이렇게 갈라낼 수 있겠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동산과 유가증권은 점유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운반하기가 이거 곤란해. 그럼 그냥 그거 가만히 있어. 보관하자. 네, 그래서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겠다. 네, 이때는 봉인하거나 묶어놔야겠죠. 압류됐어라고 하는 걸로 묶어놓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하게 할 거고요. 자, 사용시가입니다. 자, 부동산은 원칙이 뭐다? 써. 근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쓰지 마. 동산은 안 돼. 근데 징수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그럼 써. 자, 갑니다.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는 경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되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지장이 없다면 인정이 된다. 자, 이제 금전의 압류는요. 갔더니 체납 세금이 보통 많은데 집에 가보면 뭐 싱크대 밑에 묻어놓고 뭐 장독대 속에다가 돈 묻어놓고 막 이래요. 그럼 예를 들면 항아리 안에서 돈을 찾아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체납액이 징수가 된 거죠. 되죠? 자, 그래서 금전에 압류했다는 경우는 지금부터 압류한 금액만큼 체납액이 징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골드바나 이런 것들은 징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가름한다. 자, 채권의 추심은요. 자, 지금부터 유가증권을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지금부터 추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만 이제 채권을 추심할 때는 추심한 채권 한도 안에서는 결국 채권을 추심했다는 얘기는 그 채권에 대해 받을 돈을 받아냈다는 거고 받아낸 것만큼은 체납액을 징수한 거죠. 그래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겠다.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채권의 압류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 동산, 나 이제 간다. 채권 갑니다. 자, 채권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채권은 결국은 받을 돈을 지금부터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줄놈이 있겠네. 그 줄놈을 뭐라고 부른다? 제3 채무자.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가 제3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제3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제3 채무자는 개기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내야 되겠지. 만약에 혹시나 헷가닥해서 체납자한테 줬다.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갈게요. 자, 이제 채권이 있을 때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이제 채권의 범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지금 현재 right now 받을 돈에 대한 채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여 채권 될까요? 급여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달달이 생겨날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까 250까지는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분의 1당 600이 넘어가면 4분의 1당 압류 금지야.
그럼 압류할 수 있는 거는 그것 빼고 나머지가 압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네, 이런 거죠. 장래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X예요.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가 있겠다.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거 남한테 못 넘기는데요? 아, 괜찮아. 국가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의 과세채권을 지금부터 걷어들이는 거니까. 자, 이 문구도 한번 챙겨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요. 조건부 채권. 네, 신용보증금, 신원을 보증하는 거. 그런가 하면 계약보증금 등 조건부 채권을 간다. 조건을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돼요. 자, 일단 신원보증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도 이제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교수직도 실직 날벼락 신원보증금 떼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봐 신원보증금이 뭐지? 라고 했더니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방에서 한번 어떤 그 연예인도 한번 사고 친 적이 있는데 지방에서 강의를 하려면 교수가요. 그래도 교수라는 명예를 얻고 싶어. 그러면 교수가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지방에서 만약에 내가 교수직으로 강의를 하고 싶으면 혹시나 강의를 하는 중에 깽판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증금을 먼저 걸어요. 1억 정도를 걸어. 1억 걸고 만약에 내가 3년간 깽판을 안 쳐. 교수직으로 있는 중에 그럼 돌려줘요.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8천에서 1억 5천만 원 돈을 학교에 냈는데 학교가 폐교됐대. 그래서 그 보증금이 날라갔어. 세상은 다양한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신원보증금을 걸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체납자가 이런 형태로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방대학에다가 1억만큼 신원보증금을 걸어놨어요. 그럼 이때 조건이 성립됐다는 건 나 사고 안 쳤어 라는 거야. 조건이 성립됐다는 건 나 사고 안 쳤어. 그러면 그 1억은 돌려받는 거네. 그럼 이러한 체납자 A씨가 돌려받으면 국가가 그거 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성립됐다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사고 쳤어. 그럼 못 돌려받는 거네. 될까요? 네, 그때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조건이 성립됐다는 거는 받을 돈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값에서는 조건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몰라. 얘가 3년간 성실하게 일을 해서 깽판을 안 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아직 모르는 미확정인데 압류 걸 수 있나요? 얘기해요. 일단 걸 수 있어요. 일단 걸 수 있는데 압류 걸어서 3년 채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얘가 사고를 쳐가지고 못 돌려받을 채권이다. 압류 해지하면 돼요.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그 사이에 이제 3년의 기간을 채워서 조건이 성립됐어요. 조건이 성립됐어. 뭐래? 받을 돈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미리 선방으로 압류 걸은 거 유효하죠. 받은 순간 쫙 빨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조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뒤에 가서 법문이 이해가 됩니다. 갑니다.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같은 개념이라 보시겠고 조건부 채권을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딱 꺼놓고 조건 성립 뭐야? 3년간 사고를 안 쳐야 함. 그래야 1억을 받을 수 있음. 사례로 생각하시면 훨씬 나중에 오래 남겠죠. 자, 그런가 하면 차용증서나 수지채권과 같은 그러한 증거, 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압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자, 그런가 하면 채권을 압류할 때는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거. 이제 쟤한테 갚지 말고 나한테 갚어 라는 것들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때 제3채무자에게 통지라면 걔가 받아야 맛이야. 그래서 얘 뭐가 돼요? 이때 송달될 때 도달주의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다. 도달주의로 가는 거죠. 자,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때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봐요. 이 채권자가 누구야? 체납자. 얘가 제3채무자면요. 지금 받을 놈이 체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얘를 체납자라고 부르지만 제3채무자는 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설마 얘 바라보면서 에이 체납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채권자님 이렇게 표현하겠죠. 느낌 아시겠죠? 그럼 여기 채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체납자한테 갚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채권 압류 통지서 송달을 받고 나서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해서 이행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재소성, 여긴 채권자라고 그러더니 여긴 또 체납자라고 그러고 두 놈은 같은 놈입니다. 법문이 그런 거는 내 탓은 아니다. 법문이 그런 거예요. 같은 놈이야. 그렇게 이행을 했대. 그럼 그 이행으로 국가한테 개겨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압류 채권자의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주고받는 거 니네 알아서 하고 자 나한테 갚어 라고 국가가 얘기할 수 있다.
구조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법문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법이 어려워요. 왜? 배우는 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다 알아먹잖아? 막 이런 식이야. 친절하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울 때는 이제 우리끼리 해석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체납자의 대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체납자는 지금 채권자 지위에 있는 거죠.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을 내가 대위한다. 대신해서 그 위치를 내가 지금 점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체납자의 지위, 채권자의 지위를 과세관청이 대신한다는 얘기는 이제 제3채무자 너 나한테 갚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채무자와 체납자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그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느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위한다라고 하는 건 갑니다.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대위에서 그 채권을 제3자로부터 자기 이름으로 추심하는 거예요. 과세관청 이름으로 추심하는 거예요. 나한테 갚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행 촉구라든 소송 제기. 그랬더니 제3채무자가 뭐야 이거? 나 김씨한테 갚으려고 했는데 김씨한테 어차피 돈 줘봤자 가는 것도 아니네. 안 갚어. 배째.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 나한테 갚으라니까 말을 안 듣네? 그럼 나는 이제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뭐 할 수 있죠? 소송 걸 수 있어요. 왜 빨리 안 갚니? 너 빨리 안 갚으면 나 지금부터 소송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해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만약에 안 갚으면 그때는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갑니다. 채권 압류 1년 이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체납된 국세 자체가 지금 만약에 불복 청구 중이야. 아, 그러면은 이 채권 자체 존재가 확실하진 않은 거네.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거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되죠? 그래서 그때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체납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근데 그거 사실 아직 불복 중이야. 불복 청구여서 하고 있어서 이게 꼭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좀 기다려 봐야겠네. 얘는 그래서 안 갚은 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과세관청이 너 빨리 갚어라고 압박할 수 없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는 추심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가 돼서 추심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거기에 대한 이행의 촉구라든지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중간에 편집해 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그 촉구한 기간까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이행을 안 해. 근데 딱 봤더니 얘도 개털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얘가 개털이라고 하면 그때도 과세관청은 제3채무자를 계속 괴롭힐 것인가? 이렇게 봐요. 원래 지금 과세관청이 괴롭힐 수 있는 자는 체납자예요. 제3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야. 체납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3채무자는 괴롭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3채무자가 만약에 지금 자력이 없다. 곧 개털이야. 그렇다면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세관청은 누구와의 관계야? 체납자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체납자와의 관계 중에 받을 권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3자를 막 족촉하면서 너 왜 안 줘?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적극적으로 받을 노력은 하겠지만 얘가 개털이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해제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제 언어가 좀 거칠어요. 제가 처음 시작이 아저씨들을 상대로 제가 기업 강의를 처음에 출발했거든요. 그럼 아저씨들이 처음에 기업 강의 들을 때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 재밌는데 라는 형태를 하려면 귀에 쏙쏙 박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보통 30, 40대 아저씨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칩니다. 그래서 한참 공무원 강의할 때 많이 까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살면 저런 언어를 쓸 수 있느냐. 곱게 살았습니다. 곱게 살았는데 회계사로 잘 살아왔는데 강의를 하려다 보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머리에 안 오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개털이면 바로 와닿아요. 그런 강의 용도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쟤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판단 금지. 자 보시면 압류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거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어쨌건 압류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납액을 한도로 지금부터 채권 압류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압류하려고 하는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원래는 내가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여러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채권과 질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채권과 그럼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다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결국은 내가 원래는 1억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채권 가액은 10억이야. 하지만 이 안에 질권들이 막 붙어 있어.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있어.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건져갈 수 있을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양아치가 아니니까 일단 10억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거죠. 걸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홀순위 후순위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순위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거라 지금처럼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마를 징수할 수 있을지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액 다 걸 수 있어. 느낌 아시겠죠? 원래는 내가 1억이라면 1억을 한도로 걸어야 되는 거지만 질권 등이 설정돼 있어서 내가 얼마를 받아갈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때는 전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계속적인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아까 급여 채권이 있죠? 급여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되죠? 요거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고 간다. 조건부 채권.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 다시 한번 조건이 성립되기 전이 뭐예요? 조건이 성립이 뭐야? 3년간 사고 안 쳤어. 그럼 조건이 성립되기 전은 아직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3년 지나봐야 알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갑니다. 이런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 오케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때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채권에 성립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 뭐야? 사고 쳤어. 이런 것들은 따로 써놓으세요. 사고 쳤어. 그럼 못 돌려받네? 되죠? 압류 풀어야죠. 그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는 1억에 대해서 압류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뒤에 가면 압류의 강제 해제 요건이 따로 배우거든요. 그 내용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제 그 밖에 무채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채재산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압류의 이러한 효력에 대해서 따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기밖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자,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무채재산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겠고 등기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3채무자가 있다면 이때는 일단 등기 등록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촉탁하고 자, 그자들에게 통지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인데 제3채무자는 없대. 그럼 그 경우라면 이때는 등기 등록만 하고 그리고 나서 체납자한테만 통지하면 되는 거고요. 채권 등에 해당하는 것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 그 밖의 재산 중에서 등기 등록이 필요가 없는데 제3채무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 등록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통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지. 자, 그러니 이때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면 되겠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고 제3채무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압류 조서를 첨부해서 통지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 제3자가 보관 중인 경우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고요. 그랬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얘는 참고 정도로만 봅니다. 자, 밑에 보실까요? 자, 판례에서 자, 징수법은 그 밖의 채권의 압류에 관련해서 재산권 압류에 관련해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무채재산권 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금부터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나마 관련된 내용들만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 정도만 보시겠고 자,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체납자 소유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한 건데 지금부터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이에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렀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안 한 거야. 국가는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리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따져서 이 경우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 줄 사람한테 주고 받을 사람한테 받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압류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금부터 압류 가능하다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전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지자체의 권리를 뭐한다? 압류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오답 안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매수자는 결국 압류 걸었어요. 그럼 이제 그 건물을 누군가가 사가. 그러면 이 매수자는 나머지 잔금만 다 치르면 모든 권리가 다 이전돼서 가는 거예요. 압류자를 매각함에 따라서 이를 매수한 자, 제3자예요. 아주 어나더 제3자, 얘가 사간 거야. 그 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오케이.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지자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무슨 얘기냐면 체납자가 계약금 중도금 전체 100억 중에 90억 걸었어.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이 권리를 사가는 거죠. 그럼 얼마 치르면 돼? 90억 치러요. 그러면 원래의 체납자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걸었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이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90억 네가 치르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탁된 유가증권이나 전자등록은 작년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챙겨볼게요. 자, 공유물.
딴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압류할 수 있겠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압류 가능합니다. 나중에 매각해서 공유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율대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비율이 따로 안 정해져 있으면 반띵이겠지 뭘.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일단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이라면 그때 각각의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지분대로,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때는 지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압류한다. 4명이 공유 재산이라면 4분의 1당 하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자, 전체 한번 우리가 개요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방금 크게 카테고리가 4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동산,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등이고 문체재산권 그리고 채권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자 이 재산이 어디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압수수색합니다. 질문 검사 등을 통해서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자 이제 가서 걷어 들여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어떻게 압류하느냐라고 했을 때 동산은 점유, 얘는 등기등록, 그런가 문체재산권은 등기등록하거나 통지하거나 채권은 통지하거나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류 조서를 작성하고 압류 관련된 서류를 지금부터 작성한 다음에 자 이제 만약에 등기등록이 필요하다면 등기등록을 촉탁하면 되고 통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통지를 보낼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절차 중에 체납자한테도 항상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 글이 됐으니 글이 알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효력은 다시 한번 갑니다. 동사는 뭐에 따라서? 점유함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는 압류, 등기나 등록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무채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러면 준용해서 봤을 때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들이라면 등기 등록하면 되고 통지가 필요한 것들은 통지를 하면 되겠고 그런가 하면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통해서 송달했을 때 이때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보시겠고 다만 이런 동산과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부동산은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가치가 감소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동산은 안 되는 건데 징수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런 동산이나 유가증권 지금부터 매각합니다. 했을 때 유가증권에 따른 그런 금전채권으로 추심해서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국세에 충당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도 만약에 동산이라면 매각하겠죠. 매각해서 채권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만약에 항공기 등이라면 이런 것들은 자 지금처럼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들인 건데 원래는 등기 등록만 하면 되는 건데 그 항공기를 예를 들면 중국으로 빼돌려가지고 팔아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인도를 명령할 수도 있다. 다시요. 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끝나. 원래는. 동산이 점유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지금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이 경우 인도를 명령해서 점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중국으로 빼돌려서 뭐 등기 등록 나 그딴 거 몰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매각해서 국세를 충당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무채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들 매각해서 국세에 충당할 거고요. 자, 우리 채권은 자 갑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누구다? 체납자. 체납자의 지위를 대신했을 때 자, 지금부터 채권을 추심할 텐데 이거를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충당이 될 텐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 대위 소송. 아시겠죠? 요 틀을 기준으로 방금 쭉 봤던 내용들을 큰 틀에서 지금부터 정리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압류 해제를 보실 텐데요. 압류 해제는 압류를 처음에 걸 때 언제 효력을 인정받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류 해제는 반대로만 하면 해제가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압류가 효력을 발휘했지?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해서 풀리지라는 거는 그 효력을 발휘했던 것에 반대로만 가면 돼요. 갑니다. 풀, 해, 덜, 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강제적인 해제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선택적 해제가 있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강제적 해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라면 압류를 무조건 풀어야 돼. 근데 이런 경우라면 판단해보고 과세관청이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일단 강제적으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이런 거요. 세금 징수받으려고 지금 압류한 겁니다. 세금 납부가 다 끝났어. 그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건 일부 납부가 있겠고 전부 납부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전부 납부죠. 일부만 납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체납세액이 10억이야. 야 그럼 나 10,000원 내면 나 풀어주는 거니? 이 얘기인 거예요. 10,000원 내면 안 풀어주겠죠. 그건 왜? 선택적 해제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판단해보고 해제해 주는 요건으로 근데 10억인데 10억을 다 납부했어요. 얘는 즉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납부, 충당, 부가 취소, 공매 대금으로의 징수 등등을 얘기할 것이고 자 앞서 우리가 압류가 가능한 건 그 체납자 소유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거 빼고 라고 했어요. 근데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거 가져가서 압류한 거야. 즉시 풀어야 돼요.
법을 위반한 거니까. 자, 그런가 하면 제3자의 재산 압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봤더니 맞네. 제3자 거 즉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3자가 해제를 주장했어요. 제3자 거 아닌데? 이거는 체납자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거를 통지를 쟀더니 얘가 또 끈질긴 놈이야. 소송 걸었어.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고 지금 승소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법원이 체납자 게 아니라 제3자 거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네. 그럼 과세관청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지금 제3자 거라는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니까 얄짤 없이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3자가 해제를 주장했을 때 정당한 경우, 그러네. 니께 맞네. 혹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소송 걸어가지고서 만약에 제3자가 이겼다면 그 경우는 풀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갑니다. 확정 전 보존 압류. 얘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직 과세 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이야. 근데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세무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가서는 뼈다귀만 남을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선빵으로 압류부터 때려. 라고 하는 건데, 야, 네가 급하다니까 내가 압류 받아준 거잖아. 근데 3개월 안에 과세 채권 확정 안 해? 그럼 압류 풀어. 자, 그다음에 받을 길이 없어서 받아준 거야. 근데 지금 체납자가 만약에 담보를 걸었어. 그럼 풀어야지. 지금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선빵으로 걸어놓는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두 가지.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했다.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압류 다 쓸어가서 했더니 야, 이 실비도 안 나오겠다. 야. 국세는 둘째치고 강제 징수비도 안 나올 판이야. 야, 풀어. 얘기해요. 얘는 강제제 요건입니다. 임의적 해제 아니에요. 강제제 요건이에요. 자,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고. 자, 갑니다. 조건부 채권의 조건 성립이 불가. 뭔 말이야? 시간 강사가 얘가 사고를 쳤어. 사고를 쳤으면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성립이 불가는 조건이 성립됐어요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조건 성립이 불가해요라고 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여기다 찜 걸어봤자 어차피 과세관청이 못 가져가. 그러면 그때는 압류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받을 채권이 아닌 것이고, 자, 이제 선택적 해제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과세관청이 생각해보고 해제해줄게. 얘는 몇 개 안 돼요. 일단 가볼게요. 일부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일부.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0억을 체납했는데 만약에 99억을 9억 9천을 갚았어. 1,000만 원만 이제 화이팅해서 갚으면 돼. 이런 건 풀어줘야 맞겠지. 지금 거의 90%, 99%를 지금 상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풀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 형태로 판단해보는 거죠. 즉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압류재산의 시가가 체납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그럼 풀어줘야 맞겠지. 되죠? 이건 판단해보고 하는 겁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했어요.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뭘 딴 거 주니까 냅뚱 받으면서 압류를 풀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헌집이잖아. 정상적이면 헌집은 압류 안 푸는 게 맞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실 건. 자, 지금부터 납세 담보를 제공했어요라고 하는 것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제공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 뿌리가 어디서 출발해? 확정 전 보존 압류에서 출발하잖아요. 얘는 무리수를 두고서 지금 압류를 때린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압류를 때렸지만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때린 거라서 받을 길이 열렸다면 일단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압류를 한 거야. 근데 다른 재산을 내고 싶대.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비가 영리하면 이 제안을 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집을 주는데 왜 새집을 줘야 돼? 헌집 받고 새집 주는 거 멍청한 거잖아요. 이거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다른 자산 제공할게라고 하는 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얘기해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겠다.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원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압류에서 압류 해제로 넘어가는 건 압류가 언제 효력을 발휘했는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압류가 효력을 발휘했다면 반대로 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카테고리 분류해볼게요. 통지 방식이 있었고 등기 등록 방식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점유 방식이 있었죠. 소위 말하면 일단 통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건 채권 내지는 무채재산권. 그런가 하면 등기 등록은 부동산 되죠.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선박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들. 그런가 하면 점유 방식으로 했던 것들은 아까 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유가증권 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압류를 해제한다라고 할 때는요. 통지 방식이었던 애들은 통지하면 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도 등기 등록 방식으로 해제하면 돼요. 그 다음 점유는요. 다 돌려주면 되죠. 인도하면 돼요. 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통지는 압류 걸었어.
해지했어 라고 통지해 주는 것이고, 얘는 등기 등록이 압류 등기 등록, 얘는 압류 해제 등기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점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고 인도는 돌려준다는 얘기인 거고, 되죠? 딱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지 않고 법문을 보면 돌아버려요. 막 카테고리 막 남기니까. 자, 갑니다. 누구한테 할 거니?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죠.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에게 다 보낼 거고, 등기 등록은 등기 말소 촉탁을 하면 되겠고, 인도는 체납자 내지는 그걸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렇게 인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통지를 보내면 되겠다. 자, 가볼게요. 자, 압류 해제는 지금부터 압류 해제 요건이 필요적 해제 요건과 임의적 해제 요건. 그럼 필요적 해제 요건은 얘는 얄짤없이 풀어야 돼. 아까 했던 거예요. 갑니다. 전부 납부 충당, 전부 취소. 자, 그다음 여러 재산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하는 거. 여러 재산 한꺼번에 공매요. 안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몰라서 쌀 100가마니를 압류했어. 근데 딱 봤더니 지금 공매를 하다 보니까 30가마니만 팔아도 다 충당이 되네. 잠깐 많이 올랐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라면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30가마니 이제 팔았더니 돈 다 걷었어. 그럼 나머지 압류 풀어야 되는 거죠. 즉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야씨야 운반비도 못 건지겠다. 얘기해요. 야, 그럼 풀어 그냥. 실익도 없어 라는 겁니다. 조심하실 건 여기에 강제징수비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국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세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징수할 때 생각해봐요. 징수할 때 뭐부터 건져? 이때 강제징수비 건지고 국세로 들어가. 그러니까 일단 실비는 전부 다 보존이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국세의 일부를 건질 수 있다면 압류는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제 나 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어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다면 나 말고 누군가가 침바른 거네? 그러면 내가 지금 나 그냥 죽고 없어질게 라는 걸로 권리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이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얘는 즉시 해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를 해제하려면 원체 압류를 걸었다가 얘를 해제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돼. 누구? 국세 체납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제 귀찮아서 니네 혹시 해제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별로 실익이 없다고 귀찮아서 한 거 아니야? 이건 판단 받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증명이 다 끝났다. 그럼 전부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납세 담보 제공했다고 무조건 압류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전제가 뭐가 돼야 돼? 확정전 보존 압류. 그리고 확정전 보존 압류는 과세채권이 확정도 되기 전에 선빵으로 압류를 때린 거거든요. 왜? 급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받을 길이 막혔다고 하니까. 근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받을 길이 뚫려. 아, 그럼 이 경우는 압류는 일단 풀어야 돼요. 왜? 아주 과세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추정해서 지금 선빵으로 때린 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는 확정전 보존 압류가 뿌리가 있습니다. 확정전 보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네가 급하다니까 인정해줬거든? 3개월간 니나노 그러고 있는 거야. 급한 게 아니네 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건 간다. 조건 성립 전에 압류한 그런 조건부 채권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 사고 쳤어. 사고 쳐가지고 1억 못 돌려받아 라고 하게 되면 압류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임의적 해제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이 경우는 생각해보고 해제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재산가액이 변동해서 현저히 초과해. 그래서 지금 압류했던 것의 금액이 지금 1억짜리였는데 토지가 10억으로 올랐어. 생각해보고 해제하는 겁니다. 무조건 푸는 건 아닌 거고, 일부, 전부하고 일부 달라요. 일부, 전부와 일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생각을 해봐야 돼. 똑똑한 두꺼비라면 절대 그 거래에 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보시겠고, 갑니다. 압류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등 해서,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압류를 풀어준다라고 이해하시겠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압류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라고 했을 때, 통지 방식. 아까 통지가 필요한 거는 누구? 채권의 경우, 대자 채권이라든지 무채재산권에 통지가 필요했던 경우들. 그런가 하면 압류 등기에 해당하는 말소 등기. 얘는 부동산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요거는 점유했을 때 돌려줄게.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한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때 해제할 때는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보관증 갖고 있어서 보관증을 주면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갑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겠다. 직접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렇게 받아놓고 딴소리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영수증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보관 중인 것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 받는 것으로 가름하게 할 수도 있다. 정도. 이게 오답 나오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교부 청구로 넘어갑니다. 자, 앞서 우리가 자주 등장했던 교부 청구 개념을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교부 청구라고 하는 건 뭐래요? 팔아서 남는 거 있으면 나도 좀 나눠줘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납부고지가 있었고요. 자, 납부고지상에 납부기한이 있는데 이 앞단에서 지금 만약에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단축된 납부기한을 이렇게 고지한 다음에 이때 독촉 생략하고 바로 뭐는 간다? 압류 매각 청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교부 청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런 경우만 교부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 경우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중에 3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안에 3개가 교부 청구 사례랑 똑같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교부 청구와 납부기한 전 징수가 서로 상호 연관성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지금부터 이렇게 사유가 다시 기억을 해보면 낙지전골 해산물 요리점으로 요리에다가 강제 정지 먹었어. 경매 포탈 주소를 아느냐 해서 6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요리점으로 영업하다가 강제 정지 먹었어. 경매 포탈 주소 아느냐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 근데 얘는 또 얘대로 외워야 돼서. 자, 이 중에서 지금부터 갑니다. 교부 청구는요. 언제 교부 청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자, 그래서 강제 징수, 파산 선고, 법인 해산 이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만 지금부터 교부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우리끼리 외우자면 강제 징수로 산산조각 났어요. 해산, 파산. 산산 되죠? 강제징수로 산산조각이 나면 그때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싫음 말고 난 최선을 다해봤어. 그래서 해산물 요리점 했을 때 아까 우리 낙지전골 해산물 요리점으로 강제 정지 먹었어 라고 했고 그랬을 때 경매 포탈 주소 아느냐. 근데 교부 청구는 강제징수로 산산조각 했을 때 해산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산 해산 해산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와 유사합니다. 3가지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교부 청구로 3가지예요. 3가지의 경우 교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확정된 국세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고 징수유예 중이라 하더라도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다시 한번 앞서 여러 번 나왔어요. 징수유예 중이라고 하는 건 그럼 지금부터 압류 안 하고 좀 기다려줄게 내지는 매각하지 않고 좀 기다려줄게 징수를 좀 유예해줄게 라는 형태로 인정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어디다 하는 거니까 선행 압류 기간에게 하는 거니까 체납자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 유예 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갑니다. 자, 교부 청구라고 하는 건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강제 환가 절차가 개시가 돼서 이미 압류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봤자 뭘 압류해봤자 수색해봤자 시간만 아깝고 돈만 아깝지. 이런 거예요. 저도 그 뭐지라고 했는데 압류하려면 돈 들어요. 세상 공짜가 없다. 그래서 가서 압류하려면 압류 등기하면서 돈 들고 수색하려면 어쨌건 인건비 써가지고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제적 손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개털이야제. 다 털려 나갔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털어가지고 팔아서 빚잔지에서 나눠 먹는 일만 남은 거지. 이미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를 다 끝냈는데 내가 후순위로 가서 다시 막 또 해보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를 전제로 가는 거고요. 간다. 동일재산에 대해서 중복압류를 피하고 환가대금 중 조세제공 징수 목적으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집행기관에게 강제 환가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 다 가져가고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나눠줘. 이게 교부 청구고요. 압류보다는 소극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 진짜 본격적으로 압류에 뛰어들어가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교부 청구를 가름하고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가 압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뒤가 참가 압류 배울 겁니다. 자, 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네. 강제 징수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일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 지자체장 등등등에게 자, 간다. 강제 절차의 배당,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지금 언제까지 얘를 신고하세요? 그럼 나눠드릴게요. 권리관계 지금 신고된 사람들한테서만 지금부터 권리관계 순위 따질 겁니다. 자, 그런 지에 가서 매각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된다. 저도 찜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종기까지 지금부터 교부를 청구해야 된다. 라고 보시겠고, 세 가지입니다. 강제징수 체납 처분이 시작되는 경우 파산 선고 그리고 해산 되죠. 강제징수로 산산조각이 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파산, 해산. 나머지는 이제 문구를 익숙하게 여러분이 보는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갑니다.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나의 이슈 말고도 다른 국세로, 나는 지금 법인세야. 근데 이미 소득세로 내지는 지방소득세로 또는 공과금으로 그런 체납 등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이때 강제징수를 먹고 체납처분은 뭐예요? 결론은 같아요. 이 비로모놈들이 옛날에는 그냥 체납처분으로 통일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국세가 강제징수라는 명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개정돼야 되는데 지방세는 체납처분이에요. 정말 지방세는 제가 지방세 강의도 하는데 반성해야 돼. 미개도 이렇게 미개할 수 없어.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징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나? 회계사 시험에서도 정부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회계에서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지자체가 있는데 국가는 그래도 조금 기업회계를 많이 따라가. 근데 지자체는 겁나 미개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국세는 그래도 좀 체계를 잡았다면 지방세는요. 정말 법끼리 모순도 많고 충돌되고 중구난방의 논리도 없고 정말 카오스입니다. 근데 어쨌건 개정이 됐으면 국세가 지금 강제징수라고 했으면 지방세도 같이 하면 얼마 좋아. 같은 놈이야, 같은 놈. 별 단계 있는 게 아니야. 같은 놈이야. 아시겠죠? 같은 놈인데 개정이 안 된 겁니다. 자, 됐고. 자, 체납자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내지는 담보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이 되거나 내지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니까 경매나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거고요. 해산. 그래서 문구를 자주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강제징수 산산이라고 하시면 된다. 강제징수 때문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교부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상국세는 확정된 국세만, 교부 청구는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압류 요건이 충족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압류는 독촉까지를 끝내고 고르고 들어와야 되지. 잘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 요 사례가 다 뭐예요? 나쁘게 하는 징수. 그럼 나쁘게 하는 징수는 뭘 생략하래? 독촉. 그럼 독촉 생략했는데 독촉 생략했으니까 교부 청구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독촉 생략해도 되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 독촉장을 발부하여 압류 요건이 충족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왜? 원뿌리가 어딨니? 나쁘게 하는 징수 있잖아. 원뿌리가. 지금 나쁘게 하는 징수 6개 중에 3개를 갖고 왔어. 그럼 얘는 원뿌리가 나쁘게 하는 징수인 거야. 그럼 나쁘게 하는 징수는 독촉이 필요가 없거든. 같이 가는 거지. 그 얘기예요. 자, 이때 징수 유예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 이것도 많이 자주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징수 유예기간 중이라면 지금 압류나 매각 절차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다려줄게 라고 한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도 교부 청구는 가능해. 결론은 뭐냐면 참가 압류는 안 돼요. 참가 압류는 적극적으로 지금 체납자의 재산에다가 선순위 후순위를 갖다 거는 거거든요. 비록 그 참가 압류에 해당하는 통지를 선행 압류 기간에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순위 후순위를 체납자 재산에 갖다 거는 거야. 근데 지금 교부 청구는 그냥 선행 압류 기간에게 야, 너 팔고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나눠줘 라는 정도니까 얘는 체납자한테 크게 신경을 거슬릴 일이 없어.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징수유예 기간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참가압류는 안 돼요. 참가압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좀 구분하시고, 자, 교부 청구 효력은 갑니다. 나눠줘. 그래서 강제 환가 절차에 따른 매각 대금의 배분 요구권.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 말이 겁나게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 쓰라고 해도 쓰기도 힘들어. 근데 어쨌든 개념상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소묘시효에 뭐다? 중단 사유. 정지냐 중단이냐 구분하겠다. 뭐가 돼요? 중단 사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부 청구를 받은 집행기간에 강제 환가 절차가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면 간다. 아까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를 지금부터 취소해요. 그럼 밥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올린 숟가락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럴까봐 내가 안 되겠다. 이걸 가름해서 뭐 하면 돼? 참가 압류하면 돼요. 그러면 선행이 죽어도 내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도와 뒤에 참가 압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력이 함께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내 밥상도 다 치워주고 없다라고 해서 참가 압류는 압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차이점으로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교부 청구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건, 자, 만약에 지금부터 앞단에 납부 세금 다 받았어. 충당, 국세 부과 취소, 내지는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가 소멸이 됐어. 납부 자체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징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교부 청구는 해제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럼 통지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아까 교부 청구 사유를 비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산물 요리점 그랬을 때 강제 정지, 경매 포탈 주소. 되죠? 6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교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강제 징수로 산산조각이 났어. 되죠? 그래서 산산조각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 압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참가 압류라고 하는 건 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압류 참가할게. 그럼 원래 교부 청구로 걸어놨던 건데 얘를 가름하고 지금부터 압류로 돌아선 겁니다. 보다 적극적 절차예요. 왜? 내 밥상 치워지게 생겼어, 지금. 미리 전화하겠죠. 동작구가. 나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세금부가 잘못했네. 압류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교부청구 얹혀놓은 것도 다 풀려야 되는 거네? 야, 잠깐 기다려봐. 나 참가 압류할게. 그럼 이제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갑니다. 이렇게 동작 세무서가 예를 들면 이미 반포 세무서가 선행 압류한 거에다가 지금부터 참가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참가 압류 통서를 나 이제 여기에 참가할게 라고 하는 거를 선행 압류 기관에게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선행 압류 기관이 만약에 입후 선 집행 기관이 압류를 해제해 버리게 되면 이제 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동작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순위로 압류가 들어간다. 개념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통지는 누구누구에게 할 거냐?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에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 얘는 정상적인 압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등록은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러니까 왜 필요시라고 돼 있냐면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자산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압류한다면 이 경우는 등기 등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면 등기 등록을 하겠죠. 자, 압류 선착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 가서 참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선순위가 자리를 치우지 않은 이상 나는 2순위야. 당연한 거예요. 압류 선착주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나는요. 받을 권리가 이제 정당하게 있어. 교부 청구하고 상황이 달라. 교부 청구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숟가락 쥐고 있다가 되면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건데 얘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먹으려고 지금 줄 서 갖고 기다리는 놈이거든요. 앞에 놈이 적극적으로 지금 받으려고 하지 않아. 매각과 관련된 사실행위를 하지 않아. 뒤에 가서 매각 사실행위라고 하거든요. 매각과 관련된 사실행위를 하지 않는다. 야, 비켜 너. 내가 할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행 압류기한테 너 왜 안 하니? 빨리 해. 라는 것들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얘가 게을러서 말을 안 들어. 야, 그럼 너 나와. 내가 할게. 너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얘기입니다. 매각을 일단 먼저 촉구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매각 관련 사실행위라고 하는 건 결국 반포 세무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지가 공개 매각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가 없다면 네가 사세요 수의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공개 매각이나 수의계약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매각 관련된 사실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순간 너 나가 내가 할게. 직접 매각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직접 매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고 출발합니다. 일단 참가 압류라고 하는 건 압류하려고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 교부 청구보다 확실하게 강제 징수에 집행하기 위해서 압류에 참가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참가 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선행 압류 기관한테 통지하면 돼요. 나 이제 교부 청구 아니고 나 이제 정식 압류에 참가하는 거야 라는 것들로 이렇게 가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누구한테? 에브리바디에게 관련 이해자들에게 다 보냅니다. 체납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참가 압류도 압류예요. 정상적 등기 등록을 해야겠네. 자, 갑니다. 권리 변동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참가 압류하려고 하는 경우에 참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이제 그렇게 했다면 자, 갈게요. 이번에는 자,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를 해제해 버렸어. 그럼 이제 앞에 똥차가 치워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되죠?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언제부터가 문제가 되겠네. 언제부터가 지금부터 네가 압류했다고 볼 수 있겠냐. 그 왜 중요하냐면요. 압류를 내가 먼저 걸었어야 나중에 국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권리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갑니다. 권리 변동에 등기 등록이 필요하면 등기 등록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됐다고 보는 것이고 조심하실 건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인 거니까 예를 들면 선행 압류 기간이 1월 달에 했고 나는 9월에 했어. 그럼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를 해제하면 나는 언제부터가 압류 효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얘기해요. 야, 근데 이제 등기 등록 아니면 뭐야?
통지겠죠. 되죠? 통지예요. 그러면 그때는 통지서가 송달된대. 되죠? 자, 이번에는 둘 이상의 참가 압류자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선착순. 자, 갑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해. 먼저 등기 등록한 놈이. 그런가 하면 그 외의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통지서가 송달된대. 선착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심하실 건 어쨌건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 참가 압류의 통지서. 둘 이상이면 먼저 참가 압류 등기 등록, 먼저 통지서. 이렇게 법문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가 하면 선행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해버렸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전부 다 통지에서 알려주게 될 것이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은요 이거죠. 만약에 지금 선행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했다면 압류가 해제된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그 사실을 참가 압류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나 해제했거든, 이제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반포가 아까 참가 압류로 들어온 동작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제 해제했어. 네가 가져가서 네가 관리해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동산이나 유가증권이라면 압류 효력은 뭐에서 생긴다? 점유에서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선행 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인도해서 줘야겠죠. 야, 네가 가져가서 관리해 라고 할 것이고,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때 그냥 보관증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관증을 통해서 가름할 수도 있겠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매각 갑니다. 자, 빨리 팔어. 왜 이렇게 안 팔아? 라는 거를 매각을 촉구할 수 있어요. 갑니다. 참가 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선행 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는다면 선행 압류기관에게 왜 빨리 안 파니? 라는 것들을 촉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촉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금부터 다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매각 관련 사실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비켜,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 경우라면 직접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매각 관련 사실행위는 수의계약 내지는 공매 내지는 딴 놈한테 맡겨.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공매나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를 송부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면 캠코 같은 데가 있을 거거든요. 니네가 맡아서 좀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대행을 시켰다면 적어도 내가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매각 관련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가 할게. 라는 걸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참가 압류에 해당하는 매각까지를 지금부터 보셨고요. 매각 마저 여기까지 보실게요. 자, 이제 그랬다면 선행 압류 기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것이고, 만약에 인도받을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를 받아온다 정도까지, 뒤에 문구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텀을 두고 이제 뒤에 해당하는 매각과 나머지 내용들 정리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법에서 지금 3단원이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강사로서 고민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원체 이제 국기와 국증을 날림으로 하셔가지고 뭐 누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증 내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법소부에 원체 많은 시간들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국증까지 이렇게 드려야 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법소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숙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숙성되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1차라도 붙고 나면요, 사람이 이 파죽지세라고 하는 게 생기죠. 오, 나도 1차 붙었어. 좀만 하면 2차 될 것 같아. 고생을 견딜만 합니다. 근데 1차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듣고자 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변명처럼 들릴 거고,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자신감이 없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2차까지 다 준비해서 저는 2차 연습서를 1차 시험 볼 때 2차 연습서를 5, 6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옆에 손대 묻어서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전부 다 준비가 돼서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 2차 연습서 준비한 다음에 객관식을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말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기본 강의 제대로 안 들었던 거지. 그 다음에 2차 연습서를 풀고 나서 6번 풀고 나서 객관식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식 굉장히 쉽네. 계산 문제는 굉장히 쉽네.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1차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여차저차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한 이 마음을 딱 그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한테도 과연 내가 그러면 2차까지 붙을 수 있는 실력이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해도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고 적당히 공부 양 쌓아서 1차 합격하고 1차 합격한 거에 대한 상승발로 여러분 조금 더 고생하셔서 2차 합격하고 이 순위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1차 일단 붙어야 돼. 그럼 법소부는 성숙되는데 시간이 걸려. 여기서 당장 점수를 거둘 수 없다면 국기 국증이라도 건져야죠.
건져서 안전빵으로 일단 세법 점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면 나에게 또 시간적 여력이 있는 거니까 또 열심히 박치기 해서 2차 준비해서 합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날림으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학습하자라고 해서 쭉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 풀면 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거다. 장담합니다. 자, 잠깐 쉬고 나서요. 매각 단계 연결하겠습니다.